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단식을 한다고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19일째 단식을 이어오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건강 악화로 오늘 아침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고 국민의힘은 빠른 쾌유를 빈다면서도 출구 전략이 고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철도 노조가 닷새 동안의 파업을 마치고 오늘 오전 9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열차 운행은 순차적으로 정상화될 예정이지만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차 총파업이 예고돼 있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한반도 고대 문명의 역사를 간직한 가야 고분군 7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등재 추진 10여 년 만에 이룬 쾌거로 우리나라 세계유산은 16건으로 늘었습니다. 철도 노조가 오늘 오전 9시를 기해서 닷새 동안 이어진 파업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열차 운행이 이제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철도 노조는 사측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철도 노조 1차 총파업이 마무리된 거고요. 그럼 열차 운행은 언제부터 정상화되는 겁니까? 네, 지난 14일부터 닷새째 이어졌던 철도 노조 파업이 오늘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종료됐습니다. 파업 기간 열차 감축 운행과 지연으로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도 큰 혼란은 없었지만 수도권 전철 운행률이 평시 대비 93%에 그치면서 다소 혼잡한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안에 모든 열차 운행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철도 노조가 당장 업무에 복귀한다 해도 차량 편성 운용 등을 고려하면 KTX는 오후 5시부터, 일반 열차와 화물 열차는 오후 6시부터, 수도권 전철은 밤 9시부터 완전히 운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차 운행이 순차 재개되지만 파업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파업 마지막 날인 어제 오후 1시 기준 파업 참가율은 29%로 첫날 21.7%보다 크게 늘었는데요. 철도 노조는 수서발 KTX 운영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4조 2교대 근무 전면 도입 등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차 파업도 이뤄질 수 있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다만 열차 수요가 많은 추석 연휴 기간은 피하겠다는 방침인데요. 2차 파업은 무기한 총파업이 될 수 있어서 혼란이 크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코레일 측은 정부, 노조와 긴밀히 협의해 추석 전 2차, 3차 파업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직 노사 간 교섭 날짜는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와 사측, 노조 입장이 평행선만 달리면서 추석 전에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7시 반쯤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도착해 1시간여 응급처치를 받은 뒤 녹색병원으로 옮겨져 회복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검사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단식으로 신체 기능이 상당히 저하됐다는 게 의료진들의 소견이라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 대표가 현재 의식은 있지만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며 단식을 계속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제는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단식이 본인의 건강 악화는 물론 국회 내 자해소동 등 극단적 갈등을 부르고 정기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는 정부를 견제하고 건전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야당의 무대라며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 자리로 돌아와 여야 대표 회담을 비롯한 민생 현안을 챙기는 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곡기를 끊겠다고 선언한 지 19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수의 진을 친 건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였습니다. 당내에서도 소수만 의견을 나눌 정도로 전격적인 발표였습니다.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걸 요구했습니다. 세 가지였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1년 넘은 국정 운영을 완전히 부정해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 역시 진정성을 의심하는 빌미가 됐습니다. 여권에서는 명분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조롱도 섞였습니다. 검찰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간헐적 단식쇼로 귀결된다면 이는 역사의 길이 남을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입니다. 휠체어나 쓰러지는 모습이라도 연출해서 동정표라도 얻어보려는 심산이거나 그래서겠죠. 야당 지도부 단식에 흔히 볼 수 있던 장면, 여당이나 대통령실 인사가 찾아가는 정치권의 공식이 이번에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대화하자는 김기현 대표의 메시지는 단식 보름째 나왔습니다. 그마저도 최고위 회의 자리에서만 언급했고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진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의 완고함이 여당 입장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과 또 해석이 있습니다. 한 언론에는 이런 인터뷰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인데 민주당은 이걸 보고 인면수심이라고 맹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밑 대화조차도 없는 분위기입니다. 갑자기 총리 해임안을 꺼낸 걸 보면 민주당도 뾰족한 출구 전략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여기서 멈추는 건지도 여전히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득점 없이 실점만 쌓는 대치 정국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종지부를 찍는 건 검찰이 될까요? 이 대표가 병원으로 실려간 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단식을 자해라고 표현하면서 형사사법 절차를 멈출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우선 검찰은 이미 지난 14일 수원지검이 수사해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기록을 중앙지검으로 이관하면서 병합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준비해왔습니다. 나흘 만인 오늘 오전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의혹을 묶어서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200억 원대 배임과 800만 달러 규모의 제3자 뇌물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가 담겼습니다. 먼저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로비스트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게 골자입니다. 검찰은 이로써 이 대표가 성남시에 끼친 손해, 즉 배임 액수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다면 받았을 수 있었던 금액 2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후 경기지사가 돼서는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외에도 백현동 로비스트 측근에게 접근해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위증교사 혐의도 함께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150쪽에 달하는 이 대표 영장에서 검찰은 이 대표의 직접 진술회유 의심 정황과 함께 측근들의 이른바 사법 방해 의혹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검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습니까? 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단식 상황과 관련한 원칙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충분히 고려했고 영장 청구와 같은 형사 사법 절차가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작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지난 6월 이 대표는 검찰의 무도함에 맞서겠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현재 9월 정기국회 중인 만큼 구속심사를 위해서는 체포동의안 보고와 표결이 국회에서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오는 21일까지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이어 25일 추가 본회의도 열린다면
추석 연휴 전 표결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와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의원과에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국정이 총체적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총리가 장관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했고 국정을 총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임 건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나면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21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거로 민주당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당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에 대해 자신이 언급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국회 절차가 있을 테니 지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에서 내각 총사퇴 이야기도 나온다는 질문에도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는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김태우 전 구청장을 결정했습니다. 총선 전에 수도권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치열한 각축이 예상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당 경선에선 인지도 우위에 있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자신의 직상실로 치러지는 선거에 뛰게 된 김 전 구청장은 단초가 된 대법원 판결에 정치적 편향성과 함께 민주당의 지역 실정을 부각했습니다. 민주당 강서 정권, 지역 정권 16년 동안 구청장을 민주당에서 하면서 방치가 되었습니다. 발전이 더디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전에 뛰어든 여당도 김 전 구청장이 문재인 청와대 의혹을 폭로해 직상실 등 고초를 겪은 거라며 이번 선거 본질은 전 정부 심판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인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혐의가 확정돼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재출마시키는 비상식적인 작태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선 특혜 사면으로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하면서 현 정부 심판 성격이 짙은 선거라며 맞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5개월 동안의 독성과 퇴행에 대한 심판입니다.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입장하게 만드는 공천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입니다. 전현 정부 심판론을 앞세운 여야 간 신경전은 기초단체장 1명을 뽑는 선거 이상으로 거세질 전망입니다. 내년 총선을 좌지우지할 수도권 민심을 선거를 통해 엿볼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데다가 선거에서 질 경우 무공천에서 공천 기류로 선회한 여당 지도부와 전략 공천을 결정한 야당 지도부 각자에게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다음 달 11일 치러집니다. 추석 연휴까지 낀 40일간의 선거 기간 동안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민심 잡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의 보궐선거가 총선의 전초전이라고 불리는 이유, 바로 현 정권의 대리전 구도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검찰 수사관이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별감찰반원 출신입니다. 당시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에 대한 의혹을 폭로하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시작은 우윤근 당시 주 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군품 수수 의혹,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태우 당시 특감반원 역시 스스로에 대한 비위로 내부 감찰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집니다. 폭로 배경을 둘러싼 논란 속에 청와대는 법무부의 징계 요청과 함께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1년 반 동안 열심히 근무하였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하여 왔고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언론에 폭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김태우발 폭로는 이어졌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 금융위 당시 국장에 대한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모두 16건이었습니다. 검찰은 5건의 공무상 비밀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결국 해임 조치된 김태우 전 특감반원,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합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이 됐는데요. 이후 나온 재판 결과에 따라 구청장직을 잃게 됩니다. 4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하지만 석 달 뒤 광복절 특사로 사면받으면서 피선거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마지막 경찰청 차장을 역임했던 진교훈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유죄 판결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장본인이 또 나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후보와 경찰 출신인 진교훈 후보 간 검경 대리전 분석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전 현 정권의 대리전 구도가 자연스레 만들어진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총선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보조금 규모와 관리 규정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차익을 보고 되팔고 싸게 사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흥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 전기차 동호회 카페에 경남 거제시에서 구매한 전기차를 5,300만 원에 처분한다는 글이 올랐습니다.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거제에서는 4,600만 원 안팎의 전기차를 살 수 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판매자는 차익을 700만 원 정도 얻을 수 있는 건데 거주지는 거제가 아닌 경기 평택시로 추정됩니다. 위장 전입을 했거나 지인 명의를 빌려 살지도 않는 지역에서 전기차를 사고서 되팔려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처음부터 이제 전기차를 운영할 생각 없이 개인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출고를 하는 행위 자체가 애초에 지원금을 설립하게 된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벌어지는 일로 평택시에선 전기차에 대해 2년 의무 보유 기간을 적용하고 이를 어기면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반면 거제시엔 이런 관리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싸게 사들인 뒤 빠른 출고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넘기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겁니다. 작년부터 이제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악의적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게 있지 않나. 전기차 보조금 규모가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도 위장 전입을 낳는 원인이 됩니다. 올해 전국에서 보조금이 가장 적은 서울시와 가장 많은 경남 거창군을 비교하면 차이는 1,000만 원에 이릅니다. 실제로 지난해엔 인천시로 위장 전입해 전기차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가 적발된 공무원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을 손질하는 등 실사용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구매 시에 일시불로 주면서 이런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은 추후에 세금 감면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라도 마일리지만큼 본인이 운행한 만큼 실수요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국비가 아닌 지자체별 보조금에는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가 특정 지자체에다가 저희가 환수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취재가 이어지자 거제시 등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활동가 20여 명이 장애인 고용공단 서울 지부를 기습 점거했다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들은 오늘 아침 7시쯤부터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공단 사무실 앞 11층 로비에 누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전 장현은 경찰이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걸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서면을 통해 법을 집행하는 책무가 있는 경찰관이 집단 마약 사건에 연루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청장은 재발 방지 대책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마약류를 둘러싸고 경찰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대구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어젯밤 9시 반쯤 대구 효목동 동촌유원지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차를 반대로 돌렸다가 붙잡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점을 파악하고 직위를 해제한 뒤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들이 첫 재판에서 엇갈린 진술을 내놨습니다. 첫 재판에서 멤버들 가운데 김모 씨와 임모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박모 씨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매수를 강요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액이 더 크게 줄면서 하반기 첫 경상수지는 겨우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며 불황에 빠진 게 아니라고 했지만 수출, 내수 부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반기 들어 처음 나온 7월 경상수지는 간신히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수출은 여전히 부진했지만 수입액이 워낙 크게 줄어 겨우 적자를 면했습니다.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에 한국은행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4, 4분기 되면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가 지금 회복되는 상황이지 우리 경제가 지금 불황에 빠진 상황은 아니다.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는 수출이 회복되면서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상저하고 흐름과 같은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좋지 못합니다. 최대 무역국인 중국발 변수로 수출이 반등을 시작했다는 뚜렷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아이폰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애플에 납품하는 국내 삼성전자 등 전자업체들 역시 매출 증대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반기에 수출이 반등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제 버팀목인 내수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7월 민간 소비는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소비 위축의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 소비재 수입도 크게 줄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를 떠받친 수입의 급감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도소매업 중심으로 해서 경기를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도소매업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소비 많이 불안하죠. 특히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로 물가 상승 우려까지 커지면서 하반기 경기 반등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전국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올해 들어 다시 확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은 불평등 정도를 정량화한 아파트 진위 개수가 지난달 말 0.441포인트로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가격 격차를 의미하는 진위 개수는 2020년 10월 0.462포인트를 기록한 후 지난해 12월까지 꾸준히 하락하다가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 반등과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 최고 가격이 평균적으로 전고점의 85% 수준까지 회복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부동산 R114가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거래된 아파트 최고가를 비교한 결과 올해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 값의 평균은 11억 1,599만 원으로 전 고점의 88%를 회복했습니다. 용산구는 올해 평균 최고가가 21억 3,919만 원으로 전고점의 97% 선까지 올랐고 강남구도 전고점의 96%까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서울시가 내년도 시 정책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간당 11,436원으로 정했습니다.
올해 11,057원보다 2.5% 올린 것으로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576원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나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등은 한 달에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면 239만 124원을 받게 됩니다. 한반도 고대 문명의 역사를 간직한 가야고분군 7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등재 추진 10여 년 만에 이룬 쾌거인데요. 이로써 우리나라 세계유산은 16건으로 늘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45차 회의에서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 목록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0년 넘게 세계유산 등재를 끈질기게 추진해온 문화재청과 경남, 경북, 전북 등 지자체 관계자들은 뜨겁게 환호했습니다.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지난 2013년 잠정 목록에 오른 이후 10여 년 동안 민관, 학이 함께 마음을 모아 이뤄낸 쾌거입니다. 가야 고분군은 1세기에서 6세기 중엽에 걸쳐 한반도 남부에 번성했던 가야의 7개 고분군을 하나로 묶은 연속유산으로 경북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해 경남 김해의 대성동 고분군, 하만의 마리산 고분군 등이 해당됩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가야 고분군이 주변국과 공존하면서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한 가야를 잘 보여주고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에서 등재 기준을 충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추가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갯벌에 이어 16번째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반구천 안각화와 한양 수도성곽 등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쯤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4박 6일 일정으로 출국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직후 열리는 이번 유엔 총회는 독재 국가들의 무기 거래 논의 등에 대응할 국제사회 공조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는 21일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러 군사교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미국, 일본 등 동맹 우방국들과 다양한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박 6일 동안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협력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김 위원장의 방러 의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일단 어떤 일정 소화했는지 그 일정부터 되짚어볼까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일 평양을 떠나 12일에 러시아에 입국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13일엔 푸틴 대통령과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했고요. 이후엔 러시아 극동지역 일대를 돌며 무기공장 등을 시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일엔 하바롭스크 주에 있는 전투기 공장을 방문했고, 지난 16일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 군 비행장과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시찰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체류 기간만 따지면 5박 6일로 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가장 긴 해외 체류를 기록했는데요. 이 기간 김 위원장은 러시아 극동 지역을 누비며 숨가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일정 대부분이 군사 관련된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13일 끝난 북러 정상회담부터 보면요, 비공개로 진행됐고 기자회견도 없다 보니 북러 양측 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건네는 대신 정찰 위성 기술 등을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13일 김 위원장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주 강국의 현 주소와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위성 기술을 전달받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데요.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의 일정을 보면 북한의 육해공 전력 가운데 가장 뒤떨어진 공군력 강화를 모색하고 또 북한 해군의 현대화를 위한 행보를 보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로에선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유엔 안보리 결의상 여행 금지 대상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는 점, 그리고 러시아가 김 위원장에게 자폭, 정찰 드론 등을 선물했다는 점에서 보면 사실상 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시 말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를 무력화하는 모양새를 보여준 셈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답방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도 좀 주목을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 초청으로 푸틴 대통령이 올해 안에 방북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의 방북 여부를 놓고 지난 13일 정상회담 뒤 러시아 측에선 푸틴 대통령의 방북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이튿날 북한 매체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회의 수락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후 러시아 측에서 다시 푸틴 대통령이 북측의 초대를 수락했다며 번복하는 등 푸틴 대통령 방북 여부를 두고 한때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러시아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던 만큼 푸틴 대통령이 방북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북러는 오는 11월엔 평양에서 정부 간 위원회 회의를 열어 북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또 북한은 핵 개발을 이어가면서 국제 무대에서 고립된 신세인 만큼 북러 양국의 밀착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국제사회 시선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김 위원장의 다음 외교 행선지가 중국이 될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때마침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오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김 위원장이 이를 계기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다만 항저우는 김 위원장이 이번 방러 일정에서처럼 전용 열차로 가기엔 거리가 다소 먼 만큼 김 위원장이 항저우가 아닌 중국의 다른 곳에서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 조율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하는데요. 다음 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만난다면 북중러 연대 가능성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건 어떻게 볼지,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며칠 동안의 일정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어떤 거였습니까? 지금 9월 10일 날 평양 오후에 평양 출발해서 9월 17일 날 이제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했으니까 아마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평양에 도착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 열흘이고 러시아에 있는 시간만은 5박 6일이지만
실제로 방문한 도시는 3개밖에 안 돼요. 예. 그 바스토치니 우주발사장, 그 다음에 꼼소몰스크나 아무레, 그 다음 블라디보스톡 이 3곳인데 우주발사장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로켓을 상징하는 데고 꼼소몰스크나 아무레는 이제 러시아 첨단 전투기 조립 공장이었고요. 예. 블라디보스톡에서도 공군기지와 태평양 함대를 방문했거든요. 이거 외에 이제 뭐 발레보고 극동 연방종합대학, 뭐 수족관, 뭐 이 사료공장 같지만 이건 뭐 그냥 일종의 그 덤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군사 네. 분야에 그 치중된 그 방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 사실 이 두 정상의 만남이 있기 전에 전문가들이 인터뷰해 보면 이전에는 정상의 어떤 그 공동 발표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어떤 공동 발표나 선언 같은 게 없었어요. 이건 어떤 미국으로부터 어떤 불확실성을 좀 주기 위한 그런 걸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아무런 서명도 없었다 그러지만은 그러기에는 그 양측 진용이 상당히 특히 이제 북한 측 군부 진영이 상당히 화려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2명의 원소가 다 갔죠. 박정천, 리병철. 예. 그다음에 국방상도 갔고 해군 공군 사령관도 갔고 그다음에 군수공업부장도 갔거든요. 그렇게 보면 완전한 이 군사협력 진영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뭐 푸틴 대통령은 인공위성 발사, 정찰위성 발사 지원하겠다고 그랬고 또 이제 크렘린 측에서는 공개할 수 없는 많은 민감한 분야에 협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거기다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은 어떻게 말했냐면은 제재는 안보리가 한 거다. 안보리에 항의해라. 예. 우리는 북한과 협력할 거다. 이 얘기를 모두 종합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군사협력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러나 북러 간의 군사협력은 그게 어떤 거든 간에 그 대북 제재와 유엔 결의 또 서방 자체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러 제재에 다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명을 안 했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고 그 말은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도출되었을 개연성이 있지만 공개할 수는 없었다. 이런 정황이 뚜렷해 보이네요. 네. 어떻든 세계가 좀 우려를 할 정도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중국은 일단은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뭐 좀 전에 보도된 것처럼 예. 지금 왕이 부장이 중러 정상회담을 위해서 러시아와 접촉을 하고 있지만 예.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방러 전에도 중러 간에는 뭐 매년 합동 군사훈련까지 바스톡이나 작바드 같은 해왔거든요. 그리고 중러 밀착은 일종의 뉴노말인 상황이어서 꼭 이번과 결부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중러의 만남과 북러의 만남은 다르거든요. 예. 중러는 어느 정도 준합법적인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현재까지 중국은 무기 지원이나 활상 무기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예. 어느 정도 정서적인 동조는 하지만 행동으로서는 중립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북러간은 사실은 일종의 문제아들끼리의 만남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북중러 연대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만 중국의 딜레마는 러시아와 북한은 국제 공급망에서 거의 퇴출된 상황이지만 예. 중국은 국제 공급망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불량 국가 둘과 연대를 안 할 수도 없는데 한미일 대 북중러 또 너무 깊숙이 가버리면은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공적으로 몰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김 위원장 방문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이나 매체들이 상당히 간략하게 평가 없는 중립적인 보도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의 수준에서 봤을 때는 중국은 북중러 특히 이제 중러 연대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중러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예. 그러나 강력한 북중러 연대로 가기에는 아직은 중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러시아와 북한과는 다른 입장에 있다. 그 향후 사태의 진전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죠. 예. 지금 북한이 이렇게 러시아 쪽에 밀착하는 건 원래 중국과 또 가깝게 보였던 게 사실인데 러시아에 밀착하는 건 어떤 북한 나름대로 좀 외교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북중 관계는 상수죠. 지난해 북한 대외 교역의 약 96에서 7%가 중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북중 관계를 빼놓고 북한의 행동을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이제 북중 관계에서 메워지지 않는 부분들, 목마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뭐 북한을 전적으로 생존을 책임질 수는 없는 거고. 예.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산 탄약이 아주 절실하고 북한은 받을 게 많아요. 예. 러시아는 비료 수출국, 석유 수출국, 식량 수출국인데 이 세 가지가 북한이 가장 절실한 거거든요. 여기다 뭐 정찰위성 뭐 혹은 로켓 같은 거 구형 기술 일부라도 뭐 첨단 기술은 뭐 주긴 힘들 거고요. 일부라도 주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거의 뭐 괴멸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공군이나 해군력 재건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구형 재고들도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러 간의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북한의 대북 제재라고 하는 고립, 이 두 국면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전략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 일종의 상황극이 연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오늘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앞에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과 연결이 돼 있는 일정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이미 예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바이든 정부, 트럼프 정부 때부터 시작된 중국 고립 작전. 예.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에 와서 계승이 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 중심의 서방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되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중러 공동전선은 사실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고 거의 한 뭐 미국의 아시아 중심 정책 오바마 때부터 이미 중로의 밀착은 이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큰 흐름으로 예. 중러 대 미국 유럽 대응 체제로 봐야 되는 거지 이번에 김 위원장 방로로 촉발된 건 아니다. 그러나 다만 북러 관계의 뉴노멀이 지금 특히 이제 북러 군사협력의 뉴노멀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중러의 밀착이 과연 이제 북러 밀착과 어떤 시너지를 가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한 1분이 채 안 남았는데 짧게 좀 전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최근 중국과도 좀 관계가 풀리는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뭐 정상회담 같은 게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외교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이 미중 정상회담도 가능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북중 정상회담도 가능하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미국과 중국 대립, 미국과 러시아 대립 이런 큰 그림의 근본적인 지형은 뭐 바뀌기는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낮 동안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2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활동량이 많으시다면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더위 속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면 내륙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높은 산간에는 알갱이가 작은 쌀락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 28도, 대전 29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가 31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경기 북부에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막바지 늦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17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날씨가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낮 동안에는 이렇게 다소 덥더라도 해가 지면 금세 선선해집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